하나 둘. 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더위가 찾아와서 좀 덥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에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여름을 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했어요? 그렇죠. 시에 대해서. 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 있어서의 제목을 잘 살펴라. 시를 우리 해석하는 거 있었었죠? 시를. 그래서 제목을 살펴라. 제목이 중심 시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시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이야기를 속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나 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인은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그 주제를 표현할 것인데 그 표현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체적으로 표현의 어떤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표현의 방법.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표현의 방법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운율과 심상이다, 뭐 비유와 상징이다 라는 것들 기업한적이었죠. 이런 것들. 특히 심상과 관련돼서는 단일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복합 감각적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죠? 공감각적 이미지, 복합 감각적 이미지, 단일 감각적 이미지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 뒀던 것이 이제 뭐 시의 특수 기법으로서 생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랄지 또는 객관적 상관물 속에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감정이입이랄지 생각나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셋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 언어 유희 또는 질서 변형의 멋이라고 하는 주객 전도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는 시적 허용 뭐 이런 것들의 표현적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에 있어서의 표현적 기법과 관련돼서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상의 전개 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성경, 뭐 부정 방식이랄지, 수미 상관법이랄지, 물론 이육사의 광야를 통해서는 시간적 구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공간적 구성이랄지 있어 없어요? 있죠. 뭐 기성전결 뭐 방식이랄지 또는 뭐가 지난번에 김남주의 겨울바다를 통해서 배웠던 반전이라고 하는 것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뭐 제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소설이죠. 소설에 대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소설이 나오죠. 64페이지에 제시됐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이라는 게 뭐냐? 일단 소설. 뭐 소설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배우게 될 소설. 소설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대체적으로 또 출제 경향부터 소설의 출제 경향부터 제시해 보면 요즘에 현대 소설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소설은 소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점검 유형의 문제 물론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보 일치 문제, 사실적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지문 속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또 지문 속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을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일단 소설은 읽어야 된다. 그런 어떤 속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읽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단편이 아닌 장편을 읽는다면 하루에 한 달에 한 권? 그러면 12권 정도 있는데 12권이 그럼 시험에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아니 저는 한 달에 두 권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24권. 알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어서 점수를 잘 맞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어떤 글이든 닥치고
닥치고 공부하자를 닥공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예, 닥치고 뭐하자? 읽자.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닥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어찌됐든 닥치고 읽어야 되는. 읽기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내가 글이라도 하나 뭐 읽어야 되겠다. 뭐 정해야 되겠죠? 정하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칼럼이나 신문 사설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어서 이 글의 방향은 이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습득하는 것이 그래서 글의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뭐 소설도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물론 표현의 형식, 표현의 그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비문학이나 문학이 어차피 우리가 읽어서 풀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설에서의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우리가 대체로 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뭐 표현 기법이 많이 들어가죠.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뭐 운율과 뭐 심상이다. 그다음 비유와 뭐다 같이 상징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에 있어서 다른 데의 특수 기법들, 수사법들 이것들 포함해서 시의 그런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제시됐다면 대체적으로 소설에 있어서의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별의 어떤 몇 개 정도, 3개 정도. 더 마음 같아서는 별 5개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 별 5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별 5개 뭐가 생각나요? 그렇잖아. 이렇게 각인되거든. 별 5개. 별이 몇 개? 5개.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광고라는 거 효과가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잖아. 그렇죠? 머리 아플 때? 우리 학생. 머리 아플 때?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봤구나. 머리 아플 때 뭘 갖고 나오잖아. 광고로. 시작. 봐봐요. 이렇게 개보린. 알겠어? 뭐가 나와요? 개보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피곤할 때는 다 같이? 피곤할 때? 그건 아니야? 내가 광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피곤할 때는 아노라미 골드인가? 아니면 바카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들 딱 보면, 물론 개인적인 광고가 아니에요. 이거 방송을 듣는 우리 또 측면에서 보면 그 각각의 개인 회사들은 기분이 좋겠는데 알겠죠? 자기들 회사 또 설명해 준다고. 자, 그러나 어찌됐든 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술상의 특징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소설하면 서술상 특징 뭐 내겠어 시험 문제 뭐 다른 거 없어요. 내용을 묻기는 힘들어요. 알겠죠? 내용을 묻기는. 왜냐하면 워낙 소설은 길잖아요. 긴 것을 어떻게 내용을 묻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줄거리를 알면 좋기는 하죠. 그렇죠? 줄거리를 알면, 소설에 대한 줄거리를 알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일단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작품이 낯익은 작품이다. 낯설은 작품이 아니라 낯익은 작품이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그러니까 뇌가 안정화됐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 소설 같은 것도 뭐 다음은 누구누구의 소설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다음 작품에서 누구의 작품이다 나오지 않고. 따라서 소설은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는 과거지향적 문제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유형, 읽기 유형의 문제다. 그중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문을 그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인물들의 심리. 인물들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이렇게 이 두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물론 과거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소설 같은 경우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죠. 뭐 전라도가 배경이 된다든가 경상도가 배경이 된다든가 있어 없어요. 뭐 강원도 또는 뭐 북한 뭐 이런 것들 배경이 될 작품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의 말, 그 지역에 있어서의 말을 뭐라고 해요? 방언, 그렇게 방언이라고 많이 하죠. 뭐 어떤 이들은 그 방언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들이다. 대중들이 사용된 말이다. 토속어, 시작. 토속어다. 이렇게 뭐 사투리다. 뭐 이런 걸 있죠. 이런 말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첫 번째가 뭐의 특징, 시작. 서술상의 특징. 두 번째는 인물들의 심리인데 다 이것은 뭐냐? 읽기 유형이에요. 읽기 유형. 읽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읽기 문제. 근데 세 번째가 혹시 나온다면 그게 바로 아까 금방 얘기했던 어휘 문제. 이거는 좀 대체적으로 이제 문맥적 의미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의 문제도 더러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있죠. 네, 강원도를 배경으로 했던 작품 가운데 김유정의 작품이 있어 없어요. 김유정의 작품을 통해서 또는 대표적으로 서정적인 어떤 형태, 소설을 수필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서정적인 작가이자 라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이런 작품들 통해서 무엇을 묻는 문제. 여기 또 가족사 소설로서 1930년대에 나왔던 또는 가족사 소설의 완성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또는 사실주의 소설의 완성작품이다 평가를 받는 3대에 걸친 이야기가 있죠. 제목하야 3대, 시작 3대, 염상섭의 3대랄지 이랬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어휘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더러 출제가 됐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지식적 차원의 어떤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뭐다 낫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나온다. 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것들이 있어. 이것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 소설을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원래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을 소자에 말하다 설자거든. 그래서 왜 작을 소자를 썼느냐? 작을 소자를 갖다 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소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가장 어찌 보면 대체적으로 그 이름에 있어서 저가된, 저평가된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소설은 보잘것없는 이야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의 이야기 시작? 보잘것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패설이다.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폄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거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 중국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시정의 풍속을 다룬 이야기 지어 산물 의미한 것으로서 나와 있죠. 소설 꾸며 현령이 아첨한다. 식소설 이후 현령이라 해서 소설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대체적으로 거리에 떠도는 그 비춰봐봐. 소설은 길거리 이야기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곧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지은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소설에 대한 어떤 저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란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이 그 위에 있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고려 때 나왔던 그 폐가문학이 있습니다. 이규보의 백운소설 있어 없어요? 있지? 거기서 처음으로 소설의 명칭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폐가문학이라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수필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이규보의 백운소설에서 소설의 명칭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과거지향적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어디로부터? 이규보의 백운소설이고 우리나라에서 소설이 처음 정말 실제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김서습의 금오신화 시작. 김서습의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서 이제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여러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찾아보면 또 문헌상에 또 찾게 되면 나오겠지만 아직 학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김서습의 뭐다 시작. 금오신화를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에 등장한 조선 전기에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일반 상식적인 어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재 65페이지에 보면 소설의 특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허구성의 제일 처음 타자로 허구성이 나오죠. 허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설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충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로부터 우리가 하던 소설의 세계를 갖다 소설을 끄집어내잖아요. 소설을 끌어낼 때 우리가 앞에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을 통해서 걸러내냐
무엇을 통해서 걸러내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깔때기 같은 것을 놓는다. 그 깔때기가 바로 뭐라고 했죠? 주제 의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제 의식이라는 것은 작가의 인생관이랄지 가치관이랄지 세계관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재구성된 세계가 바로 소설의 세계 또는 문학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과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세계는 똑같은 세계다 아니면 다른 세계다. 시작. 똑같은 세계는 아니죠. 재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세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 현실과 이때 나오는 소설의 현실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각기 다른 독립된 세계라는 점에서 병립적 관계에 있다. 무슨 관계에 있다? 병립적 관계에 있다. 알겠지? 그러나 이 현실로부터 끌어냈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는 아니겠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겠지. 그래서 유추적 관계다. 무슨 관계? 유추적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병립적 관계, 유추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현실 세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소설의 세계니까. 그리고 소설의 세계는 완전히 현실 세계와 똑같다 다르다? 똑같지는 않는 세계. 그렇지만 현실 세계부터 끌어냈기 때문에 비슷함을 갖고 있는 세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결국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적? 꾸며냈다.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뭐 해냈다는 적? 꾸며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꾸며냈다. 그래서 소설을 진짜로 보면 안 되고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앞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오죠. 이 영화는 등장하는 뭐 인물과 사건은 실제 그런 인물들이 아니다. 실제 기업이나 뭐 정치 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말하셔 픽션이라는 거지. 넌픽션이 아니라 시작 픽션. 픽션이란 말은 뭐다? 꾸며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꾸며냈겠느냐? 자, 없는 사실을 왜 꾸며냈겠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며냈겠느냐?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작가의 의도를 가미시켜서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 뭐에 닿지? 거기에서 그런 의도가 있어야겠죠. 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있었던 사실을 갖다 재구성해서 또 그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작가가 그것을 쓴 의도, 그게 바로 이제 주제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다 시작? 주제에 있다, 주제. 주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주제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현상 특징이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 표현상 특징.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잘 선명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뭐가 된다? 문체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구성과 뭘 통해서? 문체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그런 어떤 의도, 작가의 말을 갖다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 구성과 뭐가 있다? 시작. 문체가 있다. 주제 구성 문체. 시작. 주제 구성 문체. 이것을 소설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구성 문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이 소설의 3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기 됐죠? 자, 그럴 때 구성과 문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같이 소설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야. 이 구성과 문체를 묻는 문제. 그래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어떠한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드러냈는가. 이해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뭐야? 주제를 묻기는 좀 어려워요. 내용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결말 절차를 갖다 실어놓거나 뭔가 좀 내용의 전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묻는 문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뭐는 그 전개되는 과정을 물어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 잘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상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이제 구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구성. 첫 번째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 야, 구성을 갖다 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체크해 놓고 소설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또는 소설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는 시험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지? 필요한 개념 이해. 알겠죠? 소설을 갖다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이해 또는 소설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난번에 우리 시에 대한 개념 이해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듯이 소설도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소설사 특징을 통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 시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아,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다. 실제 이야기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허구를 가장 바탕한 게 뭐다 같이?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나 허구적 이야기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라고 할 때가 있어? 아, 소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에? 믿기지 못하는 이야기 있어 없어요? 있죠. 소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우리는 이번에 폭우로 인한 소위 극한 폭우, 뭐 이런 폭우를 통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좀 있었죠. 소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점에서 또는 나쁜 점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쁜 점에서 얘기한다면 버스가 가요. 근데 버스가 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래 가던 노선으로 갔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노선을 바꾸라고. 그리고 그 차도 지하차도로 가라고. 알겠죠?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무슨 이것은 뭐 중간에 뭐 어떤 액션이 있었다 또는 뭐 오작동이 있었다 하면 모를까. 가끔 영화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노선을 갖다 바꿔서 가게 해서 그걸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알게 돼서 노선을 바뀌게 함으로써 그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든가 이거 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하차도로 가서 결국 버스에 많은 승객들이 또 죽게 되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또 어떤 의원은 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야, 그 물에 빠졌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그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봤더니 트럭 기사였다. 의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됐다? 살게 됐다. 죽음의 그 직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뻗어서 나를 갖다가 살려주는 거죠. 자, 기적 같은 일. 이것들은 뭐예요? 소설에서 주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소설은 뭐다 같이? 꾸며낸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소설에 뭐라고 하냐면 리얼리티, 사실감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가능성, 개연성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시작? 개연성. 그래서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허구성과 뭐다 시작? 개연성. 꾸며냈지만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십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설은 소설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부랭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리얼리티, 사실감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개인의 또 삶에 완전히 적용될 때 더 감동은 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건은 다룹니다. 알겠습니까? 사건은 다루는데 어떤 사건을 다루느냐? 뭐 사건을 다루는 장르도 많이 있어요. 그죠? 사건. 실제적인 사건을 다루도 있고요. 뉴스에도 사건 다루 안 다뤄요. 사건 다루죠? 뭐 사건 25시 뭐 기타 등등 사건을 다루는 데는 많아요. 그러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허구적 사건이다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허구적 사건을 통해서 왜 이다지도 꾸며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에 초점이 바로 주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허구적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다. 그 표현상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시점이 제일 번째야. 시점. 시점은 뭘까? 그러면 소설은 뭘 다룬다고 나오겠지?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요. 그렇죠? 사건을 다루는 관점. 자, 사건을 다루는 관점을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시점. 자,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가 있느냐? 이 널뛰기 합니다. 널뛰기가 돼요. 널뛰기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몇 페이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전개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소설과 관련돼서 시점 교재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페이지. 아마 이제 제목을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뭐냐지 개념이에요. 소설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 영상을 제공할 텐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목을 또 붙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겠다더라고 보니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을 갖다 다루는 관절 뭐라고 한다? 시점이다. 그 시점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인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인칭이 있다. 뭐니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설은 뭘 다루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그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바로 뭐다?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시점에는 몇 인칭과 몇 인칭이 있다? 1인칭과 3인칭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1인칭에는 나가 나와요. 나나 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이다. 소설 지문을 읽는데 나가 나온다,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1인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3인칭 같은 경우는 그가 나와요. 그나 그녀 또는 사람 이름 자체가 나오겠죠. 영신이는 창밖을 봤다. 영신이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 멀리 산 너머에 해가 떠오른다. 영희의 마음속에도 해가 떠오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이 뭐라고 보냐면 대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있다. 여기서 몇 인칭? 3인칭. 그래서 1인칭과 몇 인칭이 있다 같이? 3인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러면서 1인칭에는 또 뭐가 있느냐? 1인칭에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 알겠지? 주인공으로서 내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로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서술자와 주인공이 같아. 이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아서 이쪽으로 좀 빼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서술상 특징만 기억하면 되고, 시간 날 때 소설에 있던 줄거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소설 부분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1인칭이 있다. 그 다음 몇 인칭이 있다 같이? 3인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고, 잘못했죠. 1인칭이 있고, 몇 인칭이 있다? 3인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인칭이 있었어요. 종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1인칭 종류는 1인칭 주인공이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눠보겠죠. 자, 3인칭에는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자, 3인칭 관찰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 시점. 3인칭 관찰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해 볼까? 개념.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인칭 주인공은 내가 뭘로써 다 같이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 할 때? 서술자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 서술자일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3인칭 관찰자 같은 경우는 뭐냐? 3인칭 관찰자는 작가가 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 서술자일 때 이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신은 다 모든 걸 알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속에 갖고 있는 마음까지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소설은 한길 사람의 속도 알고 꿰뚫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는 신이 하나 있더라고. 아십니까?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나의 아내가 신이에요. 아십니까? 대단하죠, 지금. 작가가 뭐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도 같이 서술자일 때, 이게 전위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인칭 시점에는 나가 나오거나 우리가 나오면 몇 인칭? 1인칭이라고 할 수 있고, 3인칭은 그나, 그녀 또는 사람 이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영신. 이렇게 나오면 몇 인칭? 꼭 영신만 나오는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영신을 들은 거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설 시몬의 상록수라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영신이잖아.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셋째 누나 이름이 영신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관련된 시각죠. 자, 1인칭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작중인물로 나옵니다. 작중인물로 나온다. 이것이 이제 서술자 위치죠. 반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여기 좀 잘못됐고요. 자, 그다음에 대체로 3인칭 시점은 작품 밖의 인물입니다. 작품 밖의 인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중에 등장하는 나가 내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작중에 등장하는 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다? 1인칭 관찰자. 때에 따라서 그러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많이 합니까? 뭔가 떠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한 친구에게 뭐 할 때 있어요?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어 없어요? 자기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때 있어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 이야기라고 하면 좀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말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럼 전자가 1인칭 주인공이라면 두 번째 후자는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상대방이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킬 수 있어. 그럴까 안 그럴까? 있겠지?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랬을 때 그걸 3인칭 시점이라고 그래.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정 이야기하다가 아유 어쩌면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니? 뭐 하면서 평가까지 하면서 얘기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 아마 그 사람은 그때 정말 억울했을 거야 뭐 하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작중인물이냐 작품 밖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런다면 여기서 또 성격을 하나 더 해볼까? 성격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까지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겠죠. 조로로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나눠지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잖아. 그렇지? 네? 내 생각은 다 자유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가장 주관적이죠. 자기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이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피력할 때는 대체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들은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죠. 근거가 있어 없어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근거 있어 없어요? 있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말해봐요. 객관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자기 생각 말고요.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잖아. 그러면서 뭐야? 그 속에 자기적 생각을 갖다가 덧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말들이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객관적이면서 뭐다? 시작. 주관적이다. 자, 3인칭 관련돼서 뭐냐? 3인칭은 자, 자기의 주관은 절대, 자기의 생각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저 본 것, 그저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작품 밖의 인물이 작품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은 내용만 이야기해 됩니다. 됐습니까? 마치 어항 밖에 있는 내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살피듯이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대체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다. 거기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주관이 개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와요.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시작.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1인칭이나 1인칭은 서술자 개입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이야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나름대로 서술자 개입이 있어요. 물론 서술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없을수록 객관적이야. 알겠습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시점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입의 정도 여부다? 서술자의 개입 정도 여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까? 주관적이다, 시점에 있어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입 여부다? 서술자의 개입 여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관적, 적으면 적을수록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 시점이 3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작가 관찰자라고 그래요. 뭐 이거 한다 나왔지? 서술자가 작가, 그래서 작가 관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3인칭 관찰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나왔지? 작가 관찰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뭐냐? 전지자가 있으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객관적이야. 그래서 객관적이야. 하지만 그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다? 주로 논평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거는 주관성이 더 강조된다 볼 수 있겠어요. 주관적이며 객관적이다. 거기는 서술자에 있어서도 논평이랄지 개입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히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뭐냐?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주로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뭐가 들어간다? 시작.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하는 거. 어찌 가련타 하니 하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서술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놓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집자 논평은 주로 고전소설에서 주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러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소설 시점에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의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 거다 같이? 서술자의 개입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이것들이 선지 속에 드러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농후화되고 있던 시점으로, 알겠습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적극적이다, 서술자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이런 말 나올 때, 야, 서술자 개입하면 무조건 생각하라. 시작. 예리지 주인공,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 개입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런 점에서 시점의 객관성 정도를 통해서 순서를 매김한다면 가장 객관적인 것이 3인칭 관찰자. 주로 이제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문의 사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에는 주로 3인칭 관찰자, 세상을,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실주의 소설이다. 알겠습니까? 사실주의 소설에 가장 입각한 소설의 시점은 다 같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장 뭐다? 객관적 시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좀 더 주관적인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돼야 할 시점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X, X, 3인칭 관찰자 시점.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소설자 입장에서 보면 표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시점이 있어. 표현에 있어서 가장 제약이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다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능하잖아. 그래. 그런 점에서 가장 표현상의 제약을 덜 받는 시점이 뭐다? 시작.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관성 개입적인 정도를 본다면 뭐가 닿지? 가장 주관적이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3번이고 가장 주관적인 수 뭐냐면 4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주관적 시점.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을 피력하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설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보니까 잠깐 볼까? 90페이지 잠깐 보자. 90페이지 보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언급이 됩니다. 있죠? 자, 일단 1인칭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장님, 이제 전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들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잘해야지 하고 만다.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의 키 말이다. 자,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게 이제 짜장, 영문, 정말, 짜장, 정말 뭐 이런 말이거든. 짜장, 짜장이 짜장면이 아니죠. 가끔 그런 식의 문제. 아무래도 김유정의 소설은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원도에 그런 사투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짜장, 걘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 해야 되는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가 없이 그만 멍멍하고 만다. 알겠습니까? 그러죠? 자,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이잖아. 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리고. 네. 그렇다는 것은.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다분히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을 나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자. 그래서 주동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공이야.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면 주제를 갖다가 드러내는 데서 방해하는 인물이 있겠지. 그럼 방해하는 인물을 뭐라고 할까? 반동인물. 그래, 반동. 우리가 그 춘향전이 있지? 춘향전에서는 정조를 중시하거든. 유교적 이념과 관련해서 정조. 그렇다면 그 정조를 지키기 전에 주인공은 누구야? 춘향이겠고, 그 정조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가 누구야? 변사또가 되겠지. 그래서 변사또가 뭐가 되고 반동인물이 되는 거고, 춘향이가 뭐가 된다? 주동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인물이죠. 사건을 진행하는 데 주요 인물이지. 그래서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반동인물과 주동인물은 주요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방자랄지 월매랄지 향단이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주요 인물이 아니죠. 그걸 부차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부차적 인물. 이해됐습니까? 주요 인물, 부차적 인물,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유중의 봄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억해 줄 것은 1인칭 몇 시점? 주인공 시점이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이 얘기를 전개하는 서술자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데 적합한 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주인공의 무슨 세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렇게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가서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있어 없어요? 있죠? 1인칭 관찰자. 여러분들 교재는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리의 화랑 후예. 특히 소설에서 갖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목이죠. 소설에 있어 제목은 약간의 상징성을 갖는다. 뭘 갖는다? 상징성.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다. 시에 있어서 제목은 중심 시어로서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는 다 같이 소설에 있어서 제목은 주로 상징적인 어떤 측면의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지? 자, 주제와 직접 관계에 있는 건 아니, 주제를 갖다 직접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상징적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랑의 후예 그 자체가 주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 화랑의 후예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 화랑의 후예를 통해서 얘기했던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현실에 부정하는 자, 알겠습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뭐로 얘기하고 있다? 화랑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아무래도 봉건사회에서 뭘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 그러면 봉건사회,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차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나치?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자기는 양반이다, 양반 출신이다 라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알겠지? 변화된 어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과거 집착적인 삶을 살고 있는
화랑의 후에 황진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 현실을 뭐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고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황진사만 그랬을까요? 소설에 등장하는 황진사만 그랬을까요? 황시자는 실제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거야.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허구적으로 만드는 인물이죠. 그러나 허구적으로 만드는 인물이지만 황진사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 적었다? 많았던 거지. 나는 양반이야. 막 이런 어떤 것들. 알겠습니까? 세월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현실에 정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 대표된 게 누구예요? 황진사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대표되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인물? 시대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무슨 인물이라고 한다? 전형적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시대에는 보기 힘들어. 그런 시대에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렇다면 어때요? 그 시류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시류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인물? 개성적 인물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 좀 이해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있다면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 김동의 그 화랑의 후예를 보면 이런 칭 관찰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도 또 황진사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친구라면서 그보다 키는 더 크고 흰 두루마기는 입었으되 그에 지지 않게 눈과 코와 입이 실룩거리는 유인이었다. 흰 두루마기 친구는 어깨에 먼지 투성이가 된 자그마한 책상 하나를 메고 왔다. 나 그날 댁에서 그렇게 포식한 일에 여태 굶었수다. 누가 한 말이냐면 거기에 황진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북 시장에서 이 친구를 찾아갔겠소? 그랬더니 이 친구도 사정이 딱하든지 사무부는 이 책상을 내어주는구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콧물을 닦아가며 한참 신이 나서 떠들어 대었다. 아무래도 그 책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진사, 그러면서 뭔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필요했던 것, 다 세간살이도 다 집이 망해서 결국 건져온 것은 아마 그거였고, 애둘러 둘러대는 표현이었죠. 그런 거래요. 민망해서 내가 이걸 내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아는 사람이 준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둘른 거죠. 자, 이 친구도 사정이 딱했는지 사무로 이 책상을 내어주는 거야. 그는 손으로 콧물 닦아가며 한참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그의 친구란 사람은 연막 입을 실룩거리며 외면을 하고 서 있었다. 계속해서 서술자가 딱히 누구다?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서 계속 서술자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볼까? 자, 그러면서 한 5분 뒤 내가 나오죠. 나가 나오죠. 그러면서 서술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다?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나옵니다. 들어도 돈 20전을 주선에 나와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 두 사람은 무수히 절을 하고 나서 책상을 도로 메고 가버렸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 산에 눈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수 출입도 덜어 있는 듯 하였다. 누가 아는 거야? 누가 아는 거야? 다시 한번 숙부 동그라미, 숙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숙부가 등장하게 되죠. 숙부는 어디를 들러다녔다? 관상소를 들러다녔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관상소는 누가 자꾸 들렀던 사람 가운데 하나냐면 누가? 여기 나와 있는 황진사가 자주 들렀던 곳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나는 그런 관상소를 잘 간다 안 간다? 가지 않았던 인물이야. 그러면 자주 들렀던 누가 삼촌을 통해서 누구의 소식을 알게 될까요? 그렇죠. 황진사의 소식을 알게 된 거죠. 일인치 관찰자의 가장 대표적인 한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한 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를 관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적 서술자를 갖다 설정하게 돼. 그 보조적 서술자, 다시 말해서 내 대신에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알겠죠? 그게 누구냐면 삼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삼촌. 따라서 1인치 관찰자 시점의 한계성은 결국 서술자가 따라가지 않는 한,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한, 주인공을 따라가지 않는 한 주인공을 그려낼 수가 없다.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정하게 된다? 보조적 서술자를 설정하게 된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지문 가운데 1인칭 관찰자 채점의 한계성을 극복한 내용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 알겠지? 보조적 서술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더러나 황제자의 얼굴은 그로 뒤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서 나와야 삼촌을 통해서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라는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라는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구시를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불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 있어 없어요? 자, 어때요? 대체로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한다? 황진사 누굴 통해서 알게 됐다? 삼촌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러한 보조적 서술자 정리됐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인칭 관찰 시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면 3인칭 시점이 나와요. 자, 3인칭 시점에 있어서 작가가 뭐에 견지해서? 신의 견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죠.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작중 인물의 사상이나 심리, 감정 등을 분석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결국 서술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특히 어디까지 서술할 수 있어?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모든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애써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작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결국 작품 참여, 창작 참여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뭐한다? 제한한다. 이게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걸 보면 인물에 대한 평가,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도 나올 때 있거든.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평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하겠지. 그래서 작가의 인생관이 직접 노정되는 시점 뭐냐? 그럼 다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밑줄 짝 해놓으라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선지 가운데 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정리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로 이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로 장편, 소설 또는 고전 소설 같은 데서 많이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봅시다. 93쪽에 가서 오상훈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심히 잘 나오는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상훈의 유예. 이따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유예라는 것은 집행, 사형 집행이 유예된 상황 속에 갖는 주인공의 심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오상훈의 유예라는 작품이다. 유예 잘 나와요. 별 3개, 별 5개라고 할까? 별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눈을 따다. 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3인칭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 의지적이다. 이건 누가요? 의지적이다. 자,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시선을 갖다 평가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라봤을 뿐인데 그것이 막 의지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는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있습니까? 오상훈의 뭐라는 작품 같이 유예. 어때요? 작품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죠.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결국 서술자가 직접 작품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반면에 3인칭 관찰자,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왔지? 작가 관찰자라고 합니다. 작가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전개하는 서술자일 때 바로 3인칭 관찰자 또는 작가 관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 내용만 얘기할 수 있죠. 들은 내용만 얘기할 수 있죠. 그 인물에 대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심리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했는지. 자, 이게 있죠. 다분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본 내용만 들은 내용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독자가 어때요?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점에 있으면 장점이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없어요. 1인칭 관찰자에서는 서술자의 해석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3인칭 관찰자 전혀 해석이 없어. 우리가 해석해야 돼. 우리가 분석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이 말은 이렇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제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에서는 각각의 서술자가 해석을 덧붙일 수 있다. 알겠지? 그런 점에서 내가 뭐라고 해서 주관적이라고 했잖아. 자기적 해석이 덧붙이면 뭐다? 시작? 주관적이야.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3인칭 관찰자는 자기적 해석이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물론 1인칭 관찰자는 자기적 해석이 들어가지만 좀 더 본 내용, 들은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야. 알겠지?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좀 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다. 그래서 아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소설에 있어서의 그런 시점의 객관성 정도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지? 서술자의 개입 정도. 서술자의 개입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관적, 적으면 적을수록 객관적이다라고 했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3인칭 관찰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한다? 오늘날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황소년의 소나기 많이 들어봤죠? 황소년의 소나기. 이 소나기가 소설에서 갖는 작품의 제목은 뭘 갖고 있다고 했지? 소설에서의 작품의 제목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 뭐 주제를 갖다 드러내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아닐 때가 있겠지만 주로 상징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주로 그 제목은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공간적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중심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징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소나기가 갖는 상징성은 뭘까? 황소년의 소나기. 한번 말해볼까요? 황소년의 소나기. 소나기가 뭔지 알죠? 한여름에 한 여름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낼 수 있지만 보통 소나기는 여름에 내리잖아. 그래서 여름에 소나기가 확 떨어지잖아. 떨어지지만 그 소나기가 지속됩니까? 아니면 짧게 내립니까? 짧죠. 짧고 굵게 내리죠. 짧고 굵게 내리는 비. 그게 바로 소나기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 이야기야. 알겠죠? 짧은 사랑, 단애. 짧은 사랑을 단애라고 하죠. 단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소나기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아련함이 있고 애틋함이 있는 거죠.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여운이 많이 남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것이 바로 황소년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어 있던 것이다. 자, 근데 이 소설은 그 속에 서울자의 논평이 있다 없다? 없다. 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알습니까?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런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알겠죠? 아무래도 병이 있잖아요. 그죠?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것은 옛날에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나도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아는 동네에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나는 나보다 몇 살 위였는데 그 누나는 정말 몇 걸음만 걸으면 막 이 입술이 파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같으면 뭐 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고 살았어요. 뭐 그렇게 뭐 그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어요. 같이 가다가도 또 쉬었다 가야 돼. 가다가도 또 쉬었다 가야 돼. 막 하면서 입술이 파래지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르고 떨었다. 무명 겹저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쌓아주었다. 소녀는 피에 젖은 눈을 들어 나가 안 나오죠. 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쳐다봤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자, 소년과 소녀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군요. 그러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리고는 안고 온 꽃 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도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가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뒤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어때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죠. 이런 것을 3인칭 관찰자. 그래서 3인칭 관찰자는 가장 객관적인 뭐다 시작?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소 인물 제시에 있어서는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분석해내야 된다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분히 3인칭 관찰자는 묘사적이면서 뭐다 시작? 묘사적이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분석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시작? 누구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대상을 묘사해 놓으면 우리 독자 입장에서 뭐 한다는 거야? 분석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 3인칭 관찰자고요. 그 밑에 소설의 거리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소설의 거리는 바로 뭐가 있어? 뭐에서 나왔지? 소설에 있었어야 했던 아까 얘기했던 거리와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뭐 할수록 개입을 할수록 소설자 개입할수록 뭐고? 주관적이고 개입을 안 할수록 뭐다? 객관적이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묻는 것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점에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하나만 설명하고 갑시다. 요가 있는데 소설의 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가 이제 뭐가 될 수 있고 주인공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술자가 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될 수 있다 했지? 독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나와 서술자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곧 뭐일 때? 서술자일 때 거리가 가깝게 있죠. 그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깝겠죠. 그러겠습니까? 또 나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속마음까지도 알 때 가깝겠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따라서 나와 서술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결국 가깝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결국 누가 주인공의 그런 서술자가 주인공 내면의 또 심리까지 다 알 수 있죠.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할 수 있죠. 또 주인공과 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할 때 가깝겠죠. 내 이야기를 촉구할 전달. 또 그 인물의 심리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 가깝겠죠. 숨기는 바가 없잖아. 숨기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건 뭘까?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1인칭 관찰자. 시작. 보고 들은 내용은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을 갖다 누구에게 전달해줘? 독자에게 보여준단 말이야. 알죠? 이럴 때 가깝게 느껴지는 것.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3인칭 관찰자도 가깝게 느껴지죠. 알겠습니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보여줄 때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들려주는 거죠. 들려주는 방식이죠.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신의 견제해서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려주는 방식이 좀 간접적이고 알겠습니까? 보여주는 방식이 좀 직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의 거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시점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소설에 있어서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서술자의 변화, 그 다음에 시점의 변화, 그 다음에 구성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2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